칠회 연속은 내가 처음 들어요. 금리 한은이 인상. 금리를 그렇죠. 7번이나 연속 올렸다? 네. 오늘 총평을 한번 듣고. 이제 총평을 제가 요즘 이제 중앙은행의 그 최근에 비슷한 점, 중앙은행들의 예.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이 좀 비슷하게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음. 유럽은 아직은 아닌데 유럽은 좀 매파적이에요. 아직은. 근데 이제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얘기하는 걸 좀 이렇게 가만히 오늘도 그렇고 들어보면 제가 받는 느낌은 이제 아이를 혼내야 하는 사랑 많은 어머니. 아이를 혼내야 하는 사랑 많은 어머니. 네. 어머니가 매를 들었는데 사랑이 넘쳐요. 음. 그래서 아이가 엇나갔으면 안 되겠잖아요. 네. 혼내긴 해야 돼. 예. 근데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예. 혹시 때렸다가 다치면 큰일이잖아. 음. 그래서 걱정이 돼.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연준에서도 한은에서도. 한은에서도.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앙은행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 요즘 뭐 오늘 이제 금통위의 어떤 태도를 보더라도 혹시라도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거의 올리는 게 막바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우리가 기준금리를 좀 덜 올리는 쪽으로 가다가 예. 이제 경제 주체들이 이러다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 끝났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막 써야지. 혹은 소비를 막 늘려야지. 혹은 나의 임금을 좀 올려달라고 해야지. 라는 식의 생각을 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예. 기준금리를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것은 말을 할 때 이제 그것이 저는 굉장히 느껴지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의 마음속은 이제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고 경제도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또 다행히 인플레이션도 지금 꺾이고 있네요. 네. 그러면 네. 대략 이제 끝낼 때가 대충 됐다. 예. 긴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도 된다. 라는 마음을 가슴 속에 깊이 가지고 있지만 예. 이런 얘기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예. 경제 주체들이 이제 우리가 버릇없는 아이라고 하죠. 음. 아이가 이제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거야. 음. 그래서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을 또 높이면 나중에 금리를 또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굉장히 걱정을 해서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한은 총재의 말을 들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던 게 그거거든요. 3.5%를 올렸는데 끝이냐? 라고 기자가 2번이나 물었어요. 예. 예. 2명의 기자가. 그러니까 이제 한은 총재가 자꾸 똑같은 거 물어보니까 막 왜 또 물어보냐? 난 정확히 얘기했는데. 라면서 이제 늘 얘기하는 얘기가 이거는 끝난 게 아니고 일단 한 당분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한은 얘기하는 당분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정도 보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과 경제 지표를 나올 거잖아요. 3개월 그러니까. 동안. 그거 확인하고 그때 안 좋으면 또 올리고 그때 뭐 별일 없으면은 그냥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열려 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과정이 아직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끝났다고 이제 방방 뛰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또 올릴까봐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파월 의장도 이제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파월 의장이 얘기했는데 주식시장이 막 올라. 그러면 세게 얘기해요. 네. 주가 떨어지라고. 그게 이제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주식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의 한은을 보면서도 느꼈고 중앙은행장들이 특히 한국과 미국은 거의 사랑은 많은 어머니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그러면 말은 제가 그 대목에서 약간 태클을 한번 걸게요. 네. 그러니 네. 혹시나 그거 이제 뭐 금리 올릴 만큼 올렸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 문파트장께서 그러셨어. 버릇없는 아이가 시장이 그러면 뭐 이제 또 금리 곧 내리기 시작하고 돈 막 풀리기 시작하겠네. 그렇게 되겠죠. 아닌 말로. 걔 버릇 그래 만든 게 누군데? 예? 걔 버릇 나쁘게 만든 게 누군데? 자식은 부모님의 소관이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요. 부모의 거울이죠. 네, 그동안 그렇게 만들었죠.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 네. 네. 정확하십니다. 시장을 연준이 이긴 적이 잘 없습니다. 뭐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초기에는 그래요. 금리 막 올릴 때는 연준에 맞서면 안 되지만 지금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시장이 보는 펀더멘탈에 대한 전망이 더 집단지성으로 맞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 게 맞아요. 금통위원들이 3대 3으로 네. 이제 앞으로 최종 금리가 3.5%다가 3명, 네. 3.75일 것이다가 3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우리가 말씀은 예. 금통위원 6명 중에 절반인 3분은 이제 이제 금리 끝이다. 이제 네. 그만 올리자 이 말씀이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힌트는 충분히 좀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은 기준금리 인상의 이제 마지막 점에 대한 힌트를 꾸준히 이제 전부터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일단 금통위원은 하는 총재를 포함해서 총 7명이고 홀수여야 이게 안 나누겠죠. 네, 홀수여야. 그리고 보통 이제 회의를 할 때 총재는 전체를 주관을 하는데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이제 금통위원 6명이 이제 토론을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갈리면 하는 총재가 캐스팅 보트를 예. 내서 예. 그 방향을 잡아줘요. 가르마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려할 게 뭐가 있냐면 금통위원 그 6분, 그러니까 그 하는 총재 제외하고 6분 중에 그 하는 부총재가 1명이고요. 네. 그리고 하는이 추천한 인사가 또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하는이 거의 3표를 갖고 있다. 응? 예.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2분 나왔는데, 네. 소수 의견 2분. 네, 소수 의견 2분이 나왔는데, 그분들은 이제 하는 추천 인사는 아니었고, 이제 그 주상영 의원하고 이제 서경환 의원인가, 그게 두 분이 이제 동결을 주장하셨고, 사실은 그분은 이 2달 전에도 50bp 올릴 때 50 올리면 큰일 난다. 25 올려야 된다라고 똑같이 주장하셨던 그런 분이고, 그 2분은 당연히 3.5가 끝이라고 얘기하셨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1명이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은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이제 그 기재부에서 그 추천한 인사가 1명이거든요. 네. 그분이 아닐까. 이제 사실은 그럼 3대 4였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3.75를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우세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벌써 저의 이제 캐치를 저의 말에 들어있는 캐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프라이스는 안 그렇지만 논의하는 사람들은 3.5냐 3.75냐에 대해서 논란이 여전히 좀 이제 있는 편이고, 다만 이제 오늘은 총재께서 확실히 얘기했는데 일단 3.5에서 당분간 간다. 3개월. 당분간. 네, 간다. 한 뭐 당분간이라 하시면 한 3개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은 이제 4월, 5월 뭐 이때쯤이겠죠. 그럼 이제 그 4월, 5월에 결정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중앙은행은요 원래 늘 약간 긴축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네. 금리를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좀 올려놓고 싶어해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은행이 3.75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그러면 이제 무조건 30%로 가겠네. 네,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고, 바이어스가 있다는 것은 그쪽으로 좀 편향이 돼 있다는 거지.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나중에 상황이 물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혹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앙은행도 저는 충분히 스윙하면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파대장님, 그럼 지금 오늘부로 우리가 3.5가 됐고 네. 연방기금리 상단이 4.5니까 100bp 차이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대충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달 말 2월 1일 날 연준이 25p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4.75가 돼.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회의 3월 가서도 25p 올리면 이제 5%가 돼. 그죠? 예. 그때까지도 그러면 이 총재께서 말씀하신 당분간은 우리가 3.5로 간다 하면은 이제 100bp가 아니고 150bp 벌어지는겨. 네. 3월쯤 가면은. 네. 그까지는 우리가 견딜 수 있다 이 말이네. 금리 역전. 그 미국이 우리보다 더 높은 금리 역전은 한참 됐는데 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있죠. 뜨거운 이슈.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시고 네. 오늘도 금리 역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안 물을 수가 있나? 안 물을 수가 없겠죠. 그 금리 역전에 대해서 하는 총재가 작년에 22년에 얘기했던 거랑 오늘 얘기한 게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작년에는 이제 그때 작년에 좀 유명했던 말이 하나는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지 않다. 말되네요. 네. 느낌 와. 예. 요게 이제 중요한 얘기였었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금리 차를 신경 쓰겠다는 얘기네. 실제 이제 금리 차에 대해서도 그렇게, 특히 환율이 너무 올랐거든요, 작년에.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니까 그때 모든 뉴스에 금리 차가 그냥 막 수없이 나왔습니다, 헤드라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율과 금리차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소수 의견이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작년에 그렇게 신경을 썼다. 결국은 금리차를. 네. 근데 오늘은 말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뭐 바뀌었다기보다는 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기자가 또 물어봤어. 여전히 계속 금리 올리면 금리차 확대되는데 뭐 100bp, 125bp 이렇게 숫자까지 얘기하면서 네. 했더니 이제 오늘 하는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본의 유입 유출과 환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금리차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다. 어허. 따라서 금리차만 보고 통화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방점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금리차를 22년에는 금리차를 신경 쓰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금리차만 보고서 통화 정책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신경을 좀 덜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거는 확연하게 어감이 다르다, 그죠? 어감이 다르고 이제 오늘은 논문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논문? 왜냐하면 이제 금리차에 대해서 하는 총재가 심지어 이제 논문 왜냐하면은 금리차가 환율에 영향을 주고 혹은 금리차가 우리나라의 자본 이탈과 유입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한 보고서나 논문은 근거가 없다. 그냥 경험적인 것이지 그게 논리적으로 혹은 연구에 의해서 명확하게 모델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차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통화 정책을 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부분은 확실히 말이 달라지셨네요. 저는 금리차에 대해서는 뭐 저의 생각이 좀 강하게 있지만 뭐 제가 통화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여론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통화 정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리차를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10년물 금리 보세요. 10년물 금리는 금리가 똑같습니다. 미국하고? 네. 그러니까. 오늘 좀 우리나라 금리가 빠져서 한국이 좀 더 약하긴 한데 그러면 사실 어떻게 금리차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은정 씨, 네. 나는 오늘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우리 문파트장하고 방송하면서 네. 마음이 짠해져. 왜요? 우리 저 귀요미 문파트장이 이 나이가 들어가는 게 보여. 옛날에는 여기 옛날- 옆쪽에 있는 흰머리 지금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네. 그거야 뭐 어떡하겠어. 그런데 옛날에는 막 질렀거든. 아, 겁나는 거 없이 네. 속에 있는 거 막 떠오르는 적적 이렇게 여과 없이 팡팡 터뜨렸는데 지금 말하는 것도 봐요. 소곤소곤 해갖고 지금 이렇게 잘 안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네. 이유가 있나요? 네. 제가 해외 얘기할 때는 지릅니다. 이따 연준 얘기할 때는 막 지르겠네. 그러나 우리나라 얘기할 때는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도 보고 전부도 보고 해야죠. 지금 그래서 그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제가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저의 말에는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바이어스가 있다. 바이어스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려는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옹호하려는 바이어스가 있다. 네, 있습니다. 그거- 제가 술자리나 다른 데서는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그거 정도는 감안하면서 듣자. 네.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 저도 직장생활 오래 해야죠. 저희 회사에 계신 위에 분들은 홍철이 지금 어디 방송 나간다고 일단 결제해 줬는데 이 강가에 아이가 물가에 애 세워놓은 애가 애 세워놓은 그런 것과 생각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나가서 헛소리 할까봐. 헛소리 할까봐. 그래서도 조근조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왜 네. FMC 열리면은 성명서부터 일단 보잖아요. 네. 우리가 성명서에 우리가 또 성명서라 그러나 아니면 통방문이라 그러나? 우리나라는 통방이라고 합니다. 그 통방이 뭐예요? 통화정책 방향 문서 그렇게 통화정책 방향을 줄여서 이제 통방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오늘 삭제된? 키워드는 뭐예요? 키워드라기보다는 이제 삭제된 문구가 있었는데 삭제된 문구. 네.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간다라는 문구가 삭제됐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그 얘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지. 당분간은 끝났다는 얘기. 당분간은 끝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이제 없을 것이다. 당분간은. 그 이유는 다시 보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오늘의 사실 키워드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나도 오늘 하루 종일 그 인포맥스에서 그 금통위 시작하고 나서 이제 결과 나오고 나서 한 줄 막 올라오잖아요. 네, 오죠. 올라오는 그 중에 제일 내가 눈이 가던 기사는 그거였어. 저 뭐지? PF? PF ABCP에서 예. 신용도가 예. 뭐라고 하셨더라? 네. 신용도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 있었죠. 12월까지.
그쪽 시장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정부의 정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정책과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옹호하는 바이어스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웃지 말고 그냥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작년 말 하반기에 정부의 시장 안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예. 일단 채권 인수도 할 수 있게 하고 펀드도 조성하고 한은도 자금 지원을 하고 굉장히 예.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고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한국전력 채권들이 예. 굉장히 대규모로 발행이 이제 됐었는데 한전채. 이것도 물량이 너무 늘어나니까 연말에 금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11월까지 금리가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던 크레딧 시장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분양 시장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이쪽에 돈이 많이 들어간 PF 대출들을 지금 증권사랑 이 캐피탈사들이 많이 우발채무로서 떠안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예. 터지면 예. 이거는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터지면 거시경제 문제가 될 버립니다. 거시경제. 따라서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그쪽에 대한 지원을 긴축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통방문구에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됐던 건데 다행히 지금 빠르게 보면 12월, 좀 더 늦게 보면 1월까지 대부분의 회사채들의 이제 저희들은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예. 국고채 금리 대비해서 회사채 금리의 갭. 국고채 금리도 이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크레딧에서는 이 갭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이 갭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 얘기는 크레딧 시장이 많이 안정을 찾고 안정을 있다. 찾았다. 이런 얘기고요. 다만 아직도 그 부동산 관련된 거는 조금 피하려고 해요. 투자자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채권이 뭐가 있냐면 보통 증권사들이 발행한 단기 ABCP들이 이제 있고 또 뭐 건설사 채권은 뭐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 이제 일부 캐피탈사들이 이제 부동산 쪽으로 대출을 해준 회사들이 이제 꽤 있는데 예. 이런 채권들은 아직도 금리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스프레드가 좀 잘 안 좁아지는 모습이 여전히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연초에 정부에서 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동안 강력했던 규제, 부동산 규제를 많이 완화를 했죠. 그 덕분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이 둔촌주공이 상당히 계약률이 높게 올라왔고 이게 계약이 잘 되면 뭐 둔촌주공이 망할 리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혹시라도 뭐 미분양이 생기거나 하면 그 외에 지금 전국에 퍼져 있는 저 수많은 사업장들이 동시에 심리가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제 있었고 네. 한은도 금융 안정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통방문구에 그 얘기가 들어갔고요. 최근에는 시장이 많이 안정이 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더 지금 조금 보고 있고요. 효과가 앞으로 더 있다면 그러면 이 문제가 큰 차질 없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통화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요. 언제든지 말씀해 개인 주십시오. 투자자들도 사실 네. 지금 채권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맞아. 체린이, 예. 체린이 이름 이쁘다. 체린이. 체린 씨를 만나는 걸로. 네. 국고채, 예. 뭐 예. 우량 회사채라 그러면 네. 더블 A 이상 예. 그렇게 회사채라고 보시죠. 예.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굉장히 많아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하단이 이제 막히고 점점 내려온다고 하면 네. 채권으로 수익을 더 많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채권 투자를 좀 해볼까?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네. 우량 회사채보다 조금 더 낮은 예. 그렇지. 예,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도 일반 투자자들이 해볼 만한가가 사실 많이 궁금했거든요. 네. 어떻게 이제 보세요? 그 두 가지 고려사항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채권은 중간에 매매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한번 사면 팔기가 어려워요. 한번 사면 예. 그게 채권의 그 유동성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채권은 그 주식은 단주 거래가 뭐, 되죠. 그렇죠. 한 주씩 거래가 예, 될 수 예, 있었으니까 예, 예. 채권의 단주는 100억입니다. 채권 단주가 100억. 예, 그냥 개인 말고 이제 그 기관들 사이에. 네, 네. 개인들은 보통 100만 원 단위로 이제 그 매매를 받아주긴 하거든요. 뭐 10만 원 단위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이 개인들은 이게 우리들은 짜투리라고 해요. 짜투리. 짜투리. 네, 짜투리를 이게 팔고 사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한번 사면 이거를 잘 못 팔아요. 아, 내가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특히 회사채를 사시는 분들은 만기 보유할 요량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요즘 이제 인기 있는 회사채는 뭐가 인기가 있냐면
지금 이제 금리는 높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뭐 4, 5% 되니까 그거를 샀는데 옛날에 발행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유통금리하고 발행금리는 다르죠. 예. 예, 옛날에 낮은 금리로 발행된 거. 그런데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금리가 높아진 거. 요걸 찾습니다. 왜 얘를 찾냐면 현재 세법상 채권에 대한 이자 소득세는 요 발행됐을 때의 금리로 그 쿠폰 레이트로. 때리고요. 그 외에 내가 지금 이 높은 금리에 사는 추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추가로 먹을 수 있는 세금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난 중간에 매매하겠다. 난 진짜 금리가 떨어지는 걸 보고 떨어지면 팔겠다. 지금 눈이 반짝이는 거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공격적인 매매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국채를 하셔도 되고 더 쉽게 하는 거는 채권 ETF가 있습니다. ETF요? ETF가 국채 ETF가 있어요. 그래서 ETF는 뭐 3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지금 ETF 투자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1분기에는 그렇게 재미 보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가 3.5%인데 지금 국고채 10년물이 3.3 원저리 3.34 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역전돼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얘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언제냐면 기준금리 인하할 때. 근데 기준금리 인하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가지고 가면 연간 뭐 3.4%는 먹는 거잖아요. 먹다가 나중에 나는 내가 볼 땐 아무리 봐도 경기가 나빠지고 결국 물가가 크게 떨어질 것 같아. 그게 올해 하반기든 내년이든. 그럼 그때 금리가 한번 또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많은 양도소득이 생깁니다.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 그 캐피탈 게인이 특히 10년물은 더 많이 생겨요. 네. 만기가 길면 길수록. 10년물 국채 ETF도 있고요. 걔를 매매하시면은 좀 많이 가져갔을 땐 이게 또 쿠폰도 계속 줘요. 나한테. 왜냐면 채권은 그게 있으니까. 그게 얼마냐면 지금 3.4%가 되겠죠. 연간. 그럼 받고 나중에 가격 떨어지면 가격이 안 돼.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그때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하실 거면 ETF를 하시고 뭐 세법이나 혹은 아예 금리 절대금리 자체를 높이겠다.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좀 회사채 지점에서 파는 거 가져가시면은 전략상 꽤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만 보니까 은정 씨도 약간은 좀 매매. 매매 쪽하고 스펙 쪽에 약간 그 탁월한 그게 있는데 뭔 놈의 끝까지 들고 가갖고 연 4%, 5% 뭐 아니면 뭐 좀 신용 등급 낮은 거 해갖고 7, 8% 지금 그거 하셔. 배드베스 비욘드 같은 거 민주시 그거 4일 만에 지금 300% 났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소장님? 뭘? 뭐 인생 뭐 있나 그런 거 한 방 사자의 하고. 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거를 좀 이제 하시는 거고요. 이러도 되는 돈으로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사자의 심장. 이제 저 같은 그 양의 재고가 없어갖고 매대에 팔 물건도 네, 없는 배드베스 물건도 비욘드인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막 4일 만에 300% 뛰고 이제 저 동네도 보니까 막 공매도와 이제 그 공매도를 또 공격하는 월스트리트 배츠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일종의 이제 디스 인사이드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엄청나게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최 아나운서님도 그런 거 하시면은 거의 뭐 밤에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채권 ETF 투자를 해보는 걸로 해보는 오늘, 걸로.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수익률 그렇게 높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채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들이고 아주 작은 금리에 그냥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그래도 채권으로 많이 벌어보겠다. 뭐 소확행 그러지만 소확수 소소하지만 확실한 수익률.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뭐 굳이 왜 채권 하나 주식하면 되지. 아니 근데 오늘 예. 뭐야 10년물이 3.3? 예. 5년물이 3.27. 아니 야들이 뭔 놈의 1레벨에서 11bp, 12bp씩 빠져요. 그것도 금통위에 금리 올렸는데.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니 그럼 좋아요. 예. 그러면 예. 문파트장 이렇게 여쭤볼게요. 금리가 떨어지는 예. 이유 예. 첫째 인플레 걱정이 좀 줄었어. 예. 두 번째 그만큼 경기 침체 걱정이 늘었어. 그렇죠. 근데 이것저것 다 떠났어. 채권 사겠다는 돈들이 드글드글 돌아갔어. 예.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이거 말고 그게 이제 사실 다 엮여 있는 다 엮여 있어? 요소들이고 예. 채권 사려는 돈이 드글드글 들어왔다는 거의 이면에는 작년에 채권을 다 팔았어요. 아 비워놨다. 작년에 채권을 다 팔았어요. 맞다. 자 그러면은 그 돈으로 뭔가 사야 되는데 다 터졌어. 다 터졌어요. 채권 판 돈으로 뭘 샀는데 다 터졌다고?
주식하는 데서 터졌고 특히 부동산이 지금 문제인데 네. 그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관도 그렇고 네. 다른 대형 기관 얘기입니다. 대형 기관들이 그 부동산이랑 채권이 되게 경합제예요. 경합제다. 네. 부동산을 할 거냐 채권을 할 거냐로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아요. 그래요? 둘이 유사해요. 유사해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만 하지 않나? 아 그게 이제 개인들은 그런데 그 가령 뭐 글로벌리 큰 연금들, 아, 예, 뭐 예. 우리나라 국민연금 네. 이런 분들은 볼 때 채권과 이 대체 투자라고 하는데 보통 이 대체 투자 사실 거의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을 놓고서 늘 고민합니다. 둘이 좀 유사하게 쿠폰도 계속 이자를 주고 그냥 좀 길게 가는 자산들이고 해서 되게 유사한 성격이 있거든요. 네.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져요. 그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 대신에 수익을 좀 높게 줍니다. 네, 높게 줘요. 그게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이 높은 수익이. 채권은 유동성이 좋지만 대신 금리가 좀 낮죠. 그래서 이제 경합하고 있어서 했는데 지금 부동산이 우리나라만 지금 난리 난 게 아니고 전 세계 지금 다 망해가고 있어요. 부동산이? 예. 지금 북유럽 부동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국가 전체 부동산 지수가 10%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스웨덴도 난리 났다는 소리 들었네. 스웨덴, 특히 북유럽이 우리나라랑 늘 가계부채가 GDP 대비 가장 많은 나라로 늘 나오죠. 스웨덴 쪽에 굉장히 노르웨이 지금 포함해서 걔네들은 지금 부동산이 너무 버블이었다가 지금 거의 20%씩 떨어지고 있고 캐나다, 호주도 지금 이거 지금 지수예요, 지수. 부동산 지수. 네, 지수가 우리나라 KB 국민은행 지수 고점에서 얼마 떨어졌을까요? 거의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단지 가면 벌써 반토막 난 데도 있고 뭐 서울도 한 20%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수 자체는 그만큼 안 떨어졌는데. 그래서 지수가 가령 뭐 뉴질랜드나 캐나다, 호주가 뭐 지수가 15% 떨어졌다. 부동산 지수가. 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실제 집은 거의 뭐 반토막 난 데가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못 올려. 그리고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면은 그 돈으로 주식할까요? 코인은 뭐 주식할까요? 아휴 주식 뭐 잘 모르겠대. 지금 제가 뭐 S&P 지수의 올해 23년 전망치의 IB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베어 마켓으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이 좋게 안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딱 보니까 채권이 제일 싸. 채권이 작년에 이제 폭발적인 손해를 엄청나게 겪었고 돈도 다 뺐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금리도 엄청나게 높아졌고 절대 금리도 뭐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아까 말씀하신 게 나오는 겁니다. 향후에 인플레이션도 이제 점점 낮아져 가고 있고 중앙은행 금리 인상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경기도 나빠진다는데 그래서 주식이랑 부동산이 안 좋고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다 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래서 오케이. 근데 왜 주식도 올라? 이제 지금? 그거는 이제 저는 주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주식에서 아니, 아셔야 돼. 그래야 지금 환년에 환율, 금년에 채권, 네, 올해는 그리고 올해는 또 이제 주식으로 상관왕. 상관왕하면 네. 저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역시 주식은요 사실 제가 저희 하우스뷰이기도 하고 제 개인 생각도 그런데 작년 22년에 중간 선거 직전에 무조건 풀베팅하라. 중간 선거 직전에.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애널리스트지만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심지어 중앙은행 관료들의 말도 믿지 마라. 과거의 패턴을 믿어라. 과거의 패턴을 믿어라. 과거의 패턴상 중간 선거 직후에는 무조건 먹었습니다. 주식은. 100년 동안 중간 선거에 사서 직전에 사서 1년 동안 보유했을 때 손해 난 적이 미국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굉장히 큰 패턴이 한국에서 났습니다. 바로 환율이 1250원을 하회했죠. 환율이 1250원을 하회한 이후에 코스피를 매입하면 절대 손해가 안 납니다. 이거는 뭐 시가총액 대형주를 사야 되는 건가요? 뭐 코스피 대형주든 인덱스든 뭐든지 심지어 이게 뭐 중간에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뭐 사고 나서 3개월 단위, 6개월 뭐 잠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마이너스 안 나요. 3개월도 벌고 6개월도 벌고 9개월도 벌고 1개월도 벌어요. 절대 손실 안 납니다. 환율이 1250원을 50원을 하회할 때 하회할 때 네. 그때는 사라. 무조건 매수. 지금 코스피. 하회 했죠. 한지껏 했죠. 하회했잖아요 지금. 네. 한지 몇 주 됐죠. 네. 네. 은행 예금보다 더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식을 뭐 예금보다 높게 먹으려고 당연히 가는 거겠죠. 이게 통계가 있는데 네. 저
전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통계가 과거에 1250원을 하회할 때 통계를 빼보면 1년간 50% 먹습니다. 와. 51% 먹습니다. 코스피 기준이에요. 코스피 기준. 한국은 환율이 떨어질 때 사야 돼요. 야가 다시 튈 일은 없고 환율이 뭐 그거를 제가 뭐 사실 저는 2분기를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로 하면 4, 5, 6, 4, 5, 6월, 네, 4, 5, 6월. 네, 그 시점을 저는 환율이 약간 튀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따로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금은 충분히 뭐 그러다가 뭐 우리가 뭐 밸류에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음. 뭐 주가가 너무 올라서 뭐 가격에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뭐 다 쩔어 있잖아요. 쩔어 있다. 그리고 뭐 비관론이 굉장히 팽배하고 그리고 제가 뭐 주워 듣기로는 뭐 반도체 주식은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반도체 재고가 지금 많이 쌓여 있고 수출도 안 되니까 다들 반도체 주식도 안 좋다가 최근에 약간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 그렇죠. 주식이. 그거는 악재를 다 반영하면 더 이상 악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는요 까딱 잘못해서 잘못 사면 이미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못 사요. 그래서 미리 1,250원을 하회하고 지금 수출 성장세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얘가 지금 마이너스 뭐 10% 15% 이러거든요. 네. 수출이. 근데 보통 저점이 20% 언저리예요. 네, 마이너스. 그럼 거의 저점 왔어요. 그럼 저점 보고 나중에 이제 올해 하반기쯤 혹은 2분기부터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때 미리 내가 잡아놓지 못하면 기회가 순식간에 우리나라 주식들은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하우스도 굉장히 강한 스트롱 코스피 매수뷰를 가지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패턴이 그렇고 패턴은 중간 선거 패턴 더하기 1250원 하회 패턴 아니 이런 신뢰성 있는 지표가 두 개나 나는데 이건 당연히 묻고 따지지도 않고 거기에 인플레까지 안정되고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저는 좋게 봅니다. 그때 그게 언제였더라? 작년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네. 주식 물었더니만 저는 무지성 매수입니다 이러더라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성 없이 무지성 네. 매수입니다 했는데 그때 이후로 쭉 올랐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마 중간선거 이후일 중간선거 건데 이후였구나. 그렇게 막 재미는 없었어요. 오르긴 했는데 오르긴 막 오르다가 잠깐 떨어지다가 또 약간 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예, 상태. 예. 저는 계속 좋을 것 같다. 계속 좋을 것 같다. 예. 다만 2분기에 약간의 그 분란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2분기에. 네, 2분기에. 아까 프린스님이 이렇게 우리 채팅창에서 물어보셨는데 네. 그냥 저 시작 부분부터 좀 썩 죽이는 것 같아갖고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겠네. 뭔데요? 좀 무서운 거 아닙니까? 홍철이 형 아직도 저 비트코인 존버하고 계시냐고. 아. 방송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군요. 이 비트코인은 제가 다 그래도 알아, 다 알아. 그래도, 뭐 일찌감치 비트코인 손댄 뭐 선수가. 제가 이제 뭐 자세히 뭐 이거는 이제 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고 꾸준히 사 모으면은 좋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가격을 얘기하면은 안 믿으실 분도 있고 약간 이제 제가 좀 이상하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네. 얼마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약간 곡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다만 제가 그래서 옛날에 저점을 16K 그러니까 16,000에서 8,000 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000 사이. 근데 8,000도 갈 수 있다. 8,000도 갈 수 있다. 하지만 16,000 이하서는 사라. 라고 이제 그때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8,000까지 떨어질 각오를 하고 샀습니다. 저는 샀어요.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매수는 했고 저는 이제 저 자신도 못 믿기 때문에 저는 전체 비중의 아주 작은 부분을 이제 그 가상화폐로 갖고 가고 있는데 그 비중이 만약에 뭐 가상화폐가 올라서 비중이 그러면 바뀌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좀 팔고 그렇게. 이렇게 수익 실현했다가 또 일정 부분만. 그건 수익 실현이 아니고요. 네. 수익 실현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 뭘 보고 그렇게 웃으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채팅창에 지금 비트코인 얘기를 우리 문파트장이 하니까 네. 하늘 아래서님은 또 현혹된다 그러시고 우리 최호 형님은 홍철이 형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그러시고 마녀쭈님은 사파 인증 멘트라 그러시고 야 근데 재밌는 게 연중 씨. 네. 시장에 이렇게 우리 저 진짜 후배들 중에 제가 보기에 야 이 친구 진짜 탁월해 똘똘해 오우 남달라 싶은 친구들은 비트코인 물어보면 다 이래. 견해가요. 네.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저도 듣다 보면은 내가 꼰대인가 싶기도 하고. 저도 소장님 없으세요? 네? 소장님 안 없으시죠? 갖고 계신가요? 저는 없죠. 40대 전후로 나눕니다. 40대 이후는 이거를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사기다. 혹은 왜 돈을 가지고 돈이 아닌 걸 사냐? 그렇지. 보이지도 그렇지. 않는 거고. 그렇지. 심지어 특히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뷰가 부도덕하다. 부도덕하다.
부도덕하다. 멍거 형님 말씀이 나는 몽고 형님이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나한테는 형님이고 네, 거기는 산초이고 저도 비트코인을 제외한 애들은 부도덕하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네. 그리고 이제 사람분 이렇게 그 소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 크립토가 다 크립토가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탈중앙화된 애들이 있고 그 외에 거의 90 그 외에 소나기나 다 만든 거 그거 뭐 그거는 탈중화가 조건 돼 없는- 있지 어. 않습니다. 탈중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재단에서 막 마음대로 발행도 하고 이번에 우리나라도 뭐 위믹스나 뭐 그러니까. 테라루나도 예, 사실 예. 중앙에서 그냥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특정 이해 집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저는 크립토라고 인정을 좀 안 하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을 저는 좀 약간 다른 어나더한 일종의 자산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 제가 2020년까지도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때까지도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2020년까지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보면서 이거는 적어도 사라지진 않는다.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뭐 8,000불 뭐. 근데 사라지지 않.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올 것 같다. 소장님, 그래. 죄송합니다. 파트장님. 판트장님, 네. 솔깃한데요? 저 진짜 막 비트코인 사고 싶어지는데. 사지 마십시오. 능력이신 것 같아요. 사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주식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매도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냥 덤비게 되면은 네. 정말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제가 비트코인 패턴은요. 저점에서 좀 저점이 모르잖아요.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점에서 2배가 오를 때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2배. 예를 들어서 저점이 지금 전 모르겠지만 얘가 뭐 8,000불을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16,000이에요. 15,000인가? 15,000이라고 쳐요. 자, 그럼 여기서 2배가 올라서 3만이 됐어요. 무조건 들어가세요. 무조건 들어가라고. 3만에서 사서 그러니까 저점 대비 2배가 돼서 더 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저점에서 2배 되고 나서 더 떨어지는 사례가 없었다. 다음에 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도 다시 요 2배 밑으로 나가요. 그리고 2배에서 추격 매수하면 얘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그때 조금 먹고 팔고 다시 쳐다보지 마십시오. 아유, 내가 네. 리스트가 있어요. 한 열댓 명대 네. 우리 시장에 요 말쟁이들 듣고 있으면은 빠져들죠. 빠져들고 네네. 뭔가 새벽에 8%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글쎄. 통화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통화정책과. 네, 관련이. 그러면 미국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네, 저 이제 CPI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통화 정책과 관련이 있어서 안 그래도 비트코인도 요새 뭐 살살 가두만은. 가죠. 근데 그게 어제 나온 CPI가 네. 그렇게 아닌 말로 상승 주식 쪽에 황소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있었고 네. 고음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CPI 중에. 있죠. 예. 네. 왜 한번 그럴까요? 정리 한번 해줘봐요. 일단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게 놀랐던 게 예상대로만 나왔습니다. CPI가. 그런 적 잘 없었어요. 잘 없었어요? 거의 한 2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예상대로만 나와서 그리고 사실 그 CPI 전에 사람들이 선매수를 좀 했어요.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심지어 채권도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이거 예상대로 나오면 뉴스에 팔라일 것 같은데? 글쎄. 라고 생각했어요. 초반에 조금 그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에 뉴스에 팔자가 나왔어요. 실제로. 나왔어. 채권도 나왔고 주식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꾸역꾸역 다시 이겨내면서 감아 올리대. 금리는 더 떨어지고 주식은 더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랬어요. 네,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이게 CPI도 있지만 또 CPI를 말씀하신 대로 쪼개보면 임대료는 더 올라갔고 임대료는 더 올라갔어요. 글쎄. 더 올라갔고 코어랑 서비스 쪽은 높다. 높아졌다. 오히려 지금 코어 물가는 오히려 전월비 가속했다. 네. 아니 그 기름값 안 떨어졌으면 뭐 할 뻔했어. 가속했다. 예. 다 기름값이 먹었는데 기름값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 이렇게 나와서 저는 그래서 그 장 초반의 매수도가 그래서 이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CPI 발표되고 나서 국채금리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쭉 이제 오후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딱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답정너다. 답정너다. 네. 이미 시장은 방향을 정했어. 위쪽으로. 난 지금 막 사면 주식은 있죠. 네. 지금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는 얼굴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막 지금 가서 빨리 밤에 이거 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문파트장만 비추지 마시고 우리 은정씨 흔들리는 눈빛을 좀 비춰주세요. 지금 막 표정이 많이 흔들리시고 현혹도 됐다가 채팅창을 의심도 왔다가 은정씨가 지금 왔다 갔다 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형 기관들이 저는
답을 이미 정해놨다. 답을 정해놨다. 내지는 채권에 뭐 주식은 뭐 그렇다 치고 채권은 막 살려고 막 보고 있다. 아 이놈 좀 약해지면 내가 사야지. 금리 좀 오르면 사야지라고 했는데 글쎄. 당연히 오를 재료가 나왔어요. 네. 사실 뭐 세부적인 내용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게 안 약해져요. 네. 채권이. 그건 지금이라도 금리 높을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그 사이에 오늘 새벽에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이제 제가 봤고 내용 면에서는 사실 이게 그 옛날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 우리가 그 CPI가 사실 꺾인 지는 꽤 됐어요. 이미 6월 달. 글쎄. 부터 꼭지 쳤다 습니까? 예. 근데 그때 사람들이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CPI가 꺾였지만 코어랑 서비스는 높아. 글쎄. 임대료 계속 올라가. 글쎄. 이거 어떡할 거야. 전쟁도 계속해. 음. 그때는 그래서 막 다들 막 악재 막 뭐 그리고 연준도 계속 세게 얘기하니까 그냥 채권 파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거의 똑같거든요. 지표가. 그 헤드라인 CPI는 낮게 나왔고 코어는 꽤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은 그때랑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답정나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미 사기로 결정을 했다. 포지션이 너무 많이 비워져 있다. 채권 담으려고 한다. 아마 주식도 담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서서히 기회가 무슨 기회? 매수. 주식 매수 기회? 네, 이제 문외 매수. 문외 매수. 네. 상황이 아니 패턴도 그렇고요. 아니 뭐 모든 게 지금 다 이거를 이제 뭐 저는 주식 패턴을 막 많이 보진 않지만 특히 이 채권 패턴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아주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는 지표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대표적으로 최근에 제가 이제 봤던 지표가 뭐가 있었냐면 잠깐 뭐 화면을 보여주실 수 계시면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 회색 선이 몇 번째 슬라이드예요? 6번입니다. 6페이지. 6페이지. 이제 금리 인상 없다? 네, 요게 제목은 그렇게 나 있죠? 여기서 회색 스프레드. 회색 스프레드. 네, 회색 스프레드인데 뭐의 스프레드냐면 제가 복잡하게 써놨는데 미국채 2년에서 미국채 3개월 뺐다라고 보세요. 미국채 2년이 아니고 18개월이니까 1년 반짜리. 원래는 그런데 네, 이제 좀 그냥 막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해서 벗어나니까 단순하게 2년물 국채에서 3개월물 국채를 뺐다. 뺐다. 네. 근데 이게 거의 마이너스다. 지금 마이너스가 12월에 됐고요. 12월 12월 13일자로 됐습니다. 예. 근데 얘가 역전된 다음에 기준금리가 인상된 사례가 없습니다. 하하. 그리고 저 회색 선은 그리고 요 스프레드가 또 제가 왜 하필 요 스프레드를 들고 나왔냐면 연준이 나는 요 스프레드를 볼 거야. 파월이 그랬잖아 얼마 전에. 좀 됐지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은 얘를 안 보고 보통 2년 10년을 보거든요. 그랬죠. 2년 10년 역전된 지 한참 됐어요. 그건 한참 됐고. 네, 한참 됐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이 야 이거 역전돼서 이거 이제 침체 오고 이제 난리 난다 이런 거 아니야라고 할 때마다 파월 의장이 그거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 연준이 보는 스프레드는 따로 있어. 그게 바로 얘입니다. 얘가 지금 12월 13일에 역전이 됐어요. 역전된 이후에 금리를 인상한 사례가 없습니다. 12월 13일 날 역전했다고? 예. 그러면 당장 이번 달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요? 이제 그건 2월 초에. 예. 뭐 저는 설마 25bp는 하겠지. 저는 그리고 거기서 끝이다. 야, 난 이때까지 월가 시황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시장에서 무슨 뭐 연방임금리 선물 거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게 보니까 그 점도표 찍었는 거 하고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너무 낮아가지고 야, 시장이 이거 너무 연준을 물러보는 거 아니야 했는데 물러볼 만한 근거를 이미 저가 줬네 연준이. 스스로 스프레드를 이제 줬죠. 자, 제가 여기서 한번 다시 연준을 변호해 보겠습니다. 연준을 변호? 네, 변호해 보겠습니다. 예. 시장이 연준을 물러본다기보다는 연준을 너무 믿는다. 왜냐하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곧 강하게 통제해서 인플레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인플레를 잡을 거니까 잡을 거니까 난 채권을 사겠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시장이 연준을 믿는다. 물론 저는 이거 저의 시각이고 말씀하신 소장님처럼 이거 연준을 물러본다라는 시각이 더 우세하긴 해요. 우세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연준을 저는 늘 사파 거꾸로 청개구리 면에서 오히려 시장이 연준의 인플레 통제 능력을 강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더 마음 놓고 채권을 사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작년 내내 연준의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에 쩔어가지고 주식 던지고 막 예, 그렇게 했는데 예. 특히나 기술주 성장주는 그랬죠. 그 뭐 미래 현금 흐름 할인율이 막 갑자기 올라가네. 분모가 막 올라가니까 예. 막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까지 했는데 네. 지금 이 아까 보여주신 슬라이드 한 장으로 연준 더 이상 금리 인상 없다. 지난번 12월 달에 찍었던 5.125 중간값 택도 없다. 라고 커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커브는 얘기하고 있다. 라고 저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패턴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이 7페이지에 있는 패턴인데 연준의 기준금리는요. 미국채 2년물 금리의 고점을 넘어선 사례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예. 지금 2년물이 지금 그거 4.5도 안 되잖아. 지금 종가는 4.1이고요. 4.1인데 정고점은 11월 초에 4.72%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죠. 자, 그럼 4.72를 연준의 기준금리가 넘지 못하려면 연준 기준금리 상단은 4.75에서 끝나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야. 지금까지의 패턴을 모아서 종합해 본다면 5% 넘는다는 것은 조금 힘들다. 아, 나 오늘 한 대 맞네. 나는 약간 좀 시장이 좀 이렇게 너무 연준을 갖다 과소평가 내지는 연준에 너무 개기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이 슬라이드 두 개 딱 보는 순간에 연준 분발해야겠는데. 어? 연준 분발해야겠는데. 분발해야겠다는 게 뭔 말씀인가 하면은 또 12월 달에 찍었던 점도표 이것도 개뻥이요. 그렇다면은 개뻥이라기보다는 그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연준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예. 그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예. 사실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네. 기준금리 7%까지 올려야 될 수 있다. 테일러에 의하면 테일러를 넣으면은 이제 범위가 쭉 나오는데 상당히 10%였어요. 7%까지 올려야 될 수도 있다. 나는 빨리 올리는 걸 선호한다. 글쎄.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이거든요. 네. 갑자기 1월 5일 날 나가지고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물가 떨어진다기보다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그렇죠. 오케이. 떨어지는 상황을 갑자기 이 사람이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금리도 제약적인 수준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 글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최근 2년 동안 블라드 총재가 얘기한 대로 됐습니다. 맞아. 한 재작년부터는 블라드하고 그 크리스토퍼 월러 네, 둘이 몰라. 말대로 그냥 왔어. 얘기한 대로. 둘이 원래 같은 수시잖아요. 둘이. 그 둘이 얘기 짝짝꿍대가 잘 맞아가지고 얘기한 대로 연준 의사들이 뭐 물가 일시적이라고 할 때도 이 사람들은 물가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올리던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됐고 그 사람들 말대로 금리도 빨리 올렸습니다. 근데 블라드 총재가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급이기 때문에 저는 연준 내부에서의 이미 권력지 용도는 넘어갔다. 비둘기파 쪽으로. 단 입은 말은 조금 매파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기대 심리가 다시 올라가는 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시장은 이 아이 눈치 빠른 애인 거죠. 엄마가 안 때릴 거야. 엄마는 날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엄마 또 저기 무슨 모임 나갈 모양이다. 조금 이렇게 이번 기회에 또 신사임당 한 4장까지는 땡겨보자. 달라고 하면 나 땡깡 부리면은 돈 다시 줄 거다. 바닥에 좀 굴러보자. 쇼 한번 하면 뭐 이제 돈 받고 나는 이제 다시 한번 잔치 한번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인플레도 안정되는데. 그러면은 자 여기서 좀 논리의 비약인데 네. 우리도 미국도 작년에 저점 봤네 지수 주식 얘기요. 그렇죠. 어? 저희는 그렇게 저희 하우스도 그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소수 기관이에요. 주식을 좀 만약에 네. 이 말대로 이제 우리가 2,150 내지 60이었고 네. 저기 나스닥이 얼마였나? 나스닥은 또 아직도 뭐 그 근방인데 네. 우리 지금
강칠천 선생은 아직도 7천 간다고 해서 우리 강혜연 이사 그러고 있지만 이게 만 88이니까 만백 내지는 만이라 치고 이제 만 밑으로는 안 간다. 예, 접점 봤다. 저점 봤다. 단 저희는 기술주보다는 전통 가치주를 좀 더 전통 선호합니다. 가치주다. 네. 그래서 연내 저점 안 깨지고 진짜 이렇게 괜찮은 수익률이 채권 쪽에서도 주식 쪽에서도 난다. 같이 난다. 네 그러면은 저 인포맥스 예. 사장님이나 저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읍소를 해가지고 네. 우리 DB금융의 문홍철 주식까지도 한번 줍시다. 베스트. 아이 저희 그 주식 따로 있어요. 그분 주세요. 그분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약간 쫄이지 않아요? 전혀 저는 왜냐면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어. 주식이 뭐 2,150 밑으로 가겠어요? 너무 이거 절대 저평가 금융위기보다 더 싼데. 그러면 혹시 오늘 가져오신 자료 중에 한 번 더 좀 확신을 심어줄 만한 뭐 자료 없어요? 확신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페이지에 2페이지에 임금 쪽 얘기 드릴까요? 미국 임금? 임금. 네. 네. 임금 상승률 둔화? 임금과 물가의 상호 악순환 많이 걱정하잖아요. 연준도 얘기를 그 하고 뭐 있고.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하는 거?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향후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 중요한 사건이 최근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이게 국내에는 거의 안 나온 뉴스인데 네. 혹시 타이틀 42 들어보셨습니까? 타이틀 저는 42. 못 들어봤어요. 저도 법조항 42항 조항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 미국에서 타이틀 42가 뭐였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국경을 폐쇄하는 근거 법안입니다. 이 타이틀 42에 의해서 연간 40만 명의 이민자가 쫓겨났던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 코로나 시국에. 네, 시국에. 네. 그런데 이 타이틀 42 지금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타이틀 42 이제 해제해 라고 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9명 중에 5대 4로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법원 보수 사람을 좀 씌워놔가지고 네네.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5대 4로 일단 유지다. 타이틀 42는 네, 그게 아직은 이제 유지다. 12월 말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네. 12월 말에 일단 유지해요. 자, 근데 만약에 타이틀 42가 해제되면 과연 얼마의 인구가 들어올 거냐? 미국 정부가 추정하기로는 대략 한 달에 5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그리고 이미 중남미 사람들은 다 소문 들었어요. 소문 다 들었어요. 미국 국경이 개방된다. 당장 가자. 지금 미국 국경지대에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진을 치고 대기 중.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타이틀 42가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지. 그냥 거기 진치고 있을 겁니다. 진치고 있겠네. 그리고 그 지금 보여주신 이 페이지에 제가 그림이 있는데 이 페이지 그림 잘 보시면 왼쪽 아래에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지금 진치고 있는 분들이에요. 왼쪽 위에 사진은 진치고 있는. 네, 저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그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들어가려고 진치고 있는 진치고 사람들. 있고 지금 저쪽 북쪽이 그 엘파소 국경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 강이 리오그란데 강. 강처럼 안 보이는 개출처럼 보이는데. 그러네. 네, 리오그란데 그 미국과 멕시코 국경 간에 있는 강이에요. 그 옛날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는 강이. 네, 그 강입니다. 네. 그걸 지금 건너가지고 걸어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밑에 사진은 뭐예요? 뭐냐면 이번에 일단은 유지가 됐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타이틀 42에 의해서 국경에 방벽을 많이 쌓아놨어요. 컨테이너로 많이 쌓아놨는데 철거하고 그 있는 밑에 건가요? 있는 사진은 쌓는 게 아니라 철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행정력으로 할 수 있어요. 법이 굳이 없어도 굳이 컨테이너까지 막을 거 있냐. 그래서 남부 주 중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주 중에서 민주당이 강한 주는 이 컨테이너를 해제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통계도 안 잡히는 불법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겠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노동력 부족이 얼마냐?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구인 건수가 지금 1,000만 건 정도 있지 그 않습니까? 절체에 나오는 그 네, 구인 건수. 맞습니다. 네. 그 1,000만 건이면 엄청 많네 이렇게 하겠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깔아주는 숫자가 원래 있어요. 네. 보면 위기 전에도 보통 한 800만 건은 열려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그 갭 부족한 거 음. 위기 전 대비해서 지금의 갭을 그냥 부족한 인구 수, 즉 노동력 수라고 단순 계산하면 이게 한 200에서 250만 건 됩니다. 그러면 아까 한 달에 5, 6개월이면 해결 5개월이면 하고 일이 돼버려요. 순식간에. 더군다나 지금 시간당 임금 상승률 끌어올리는 부분에서도 주로 그 레전 호스피탈리티 이런 그쪽이 쪽 많죠. 부분인데 네. 이 넘어온 분들은 네? 주로 그쪽으로. 그쪽에 일을 하게 일하시는 되고 분들이죠. 하면은 임금 상승률도 떨어지게 돼. 떨어지게 돼 있구나. 또 하나 임금 상승률의 비밀이 있는데요. 네. 네. 임금 상승률 통계는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건데 구성에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임금 노동자가 임금이 낮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취업하면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왜냐면 비중이 크니까. 그러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삭제하는 지표가 따로 있긴 한데 어? 그건 잘 안 보고 이제 매달 발표되는 임금 상승률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요분들이 막 들어와. 거기에 말씀하신 저임금, 저부가가치 고용으로 사람들이 늘어나. 그 인공 상승률이 더더욱 낮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번 달 초에 보셨죠? 미국 임금 상승률 압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고용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이 되게 좋게 금리가 떨어지면서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후에 이러한 그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미국 이민 정책. 근데 이 이민 정책은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정치 이슈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는 순간 막 벌집이 돼버립니다. 벌집이 된다. 그래서 뉴스에서 이거를 섣부르게 왜냐면은 이민자 이렇게 들어가면 내 일자리 사라진다는데 그걸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향후에 미국의 노동 시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소장님, 저희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됐는데 아이고,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파트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혹시 이 질문은 꼭 해야겠다 있으실까요? 야, 지금 네. 많이 남았나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저 BOJ 통화정책 회의가 지금 시기적으로 좀 중요한데. 네. 내 그랬잖아요. 시작하면서 1시간 모자랄 거라고. 혼자서 1시간을 어떻게 얘기하나씩 하더니만. 이거 지금 다 물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데. 암만 톰 제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BOJ? 아니 BOJ 말고 네. BOJ는 다음 주 합시다. 네. 다음번에 모셔서 하고 요 좀 설명이나 좀 듣고 갑시다. 마지막 슬라이드 네. 갖고 오셨는데 이건 뭐예요? 웬 와인잔이 이렇게 그거 여기 낙수 효과인데요. 낙수 효과? 네, 그 제일 위에 하면 이게 점점 떨어져서 좋아진다. 잔 채우면 물 떨어지는 거? 근데 그 옛날에 핌코에서 그 자산의 등급을 구분한 게 있습니다. 네. 제일 가운데일수록 안전자산. 가운데? 그러니까, 예, 요거로 치면 제일 위에 있는 샴페인 잔이 되겠죠. 위에 있는 잔이 되겠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한 자산이 됩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예, 갈수록. 근데 보통 위험할수록 제일 위에부터 채워지게 되거든요. 아, 그렇지. 돈이 저기부터 채워진다. 채워지는 거죠. 예, 돈이.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뿌리면은 가령 대표적으로 QE. 그러면은 국채를 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국채만 사니까 국채만 좋겠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채를 사면 그 돈들이 밀려서 그 외에 안 좋은 채권들까지 이제 사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쭉 그 위에서 있을수록 우리나라 국고채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위험한 채권들 지난 연말에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에 힘입어 상당히 많은 돈들이 크레딧 시장으로 저 밑에까지 많이 채워졌고요. 잔이 채워졌다. 다만 아직까지도 부동산까지는 잔이 안 왔습니다. 부동산까지는? 부동산 PF 부동산 관련된 사업체들까지는 아직 잔이 안 와서 그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잘 안 채워진다 끝까지 그러면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반기에. 네, 그게 물가만큼이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나 또 오늘 또 낚였다. 또 문파트장한테 또 낚였어. 네, 저희 더 깊은 뷰는 네. 곧 머지않아 또 한 번 모시고 그러니까.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481인자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외환 전략 파트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불러주십시오. 네. 한번 다시 보기 하면서 다시 알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예. 조심히 가시고. 네. 예. 나중에 보다가 이거 개소리네 뭐 이러지 마시고.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